안녕하십니까. 이철재 회계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법인이 지급하는 지급이자에 대한 송금살이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들이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 또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자금을 차입을 합니다. 그럼 차입하면 이자를 지급해야죠. 자, 지급하는 이자가 보통 회계에서는 뭐라 부르죠? 이자 비용. 세법은 지급이자. 그럼 지급이자는 송금 인정됩니까? 당연하죠. 돈을 왜 빌린 거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린 거죠. 그래서 이자는 사업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이 됩니다. 손금 산입. 물어봤죠? 송금인가? 당연히 송금이죠. 그럼 어느 해 송금인가? 어느 해 송금인가요? 지급이자는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내가 지급하면 난 지급이자죠. 저쪽은 뭐죠? 수입이자. 이자 소득. 이 사람의 수입 시기가 내 이자의 송금 귀속 시기가 똑같습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45조에 따른 수입시기, 이게 이자 소득 수입시기입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해당하는 날에 귀속이 됩니다. 이렇게 본 이유는 뭐죠? 한쪽은 이자를 지급하면 한쪽은 지급이자, 한쪽은 수입이자죠. 이쪽이 입금 이자를 잡는 시기에 이쪽도 비용을 잡으면 똑같이 양쪽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언제냐? 자, 채권이죠.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합니다. 무슨 채권인가요? 기명식입니까? 무기명식인가요? 무기명, 기명? 무기명식은 누가 채권자인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지급하는 날이 귀속식입니다. 그럼 기명식 채권은 채권 명부가 있어서 채권자를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누가 채권자인지 알아. 그것은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하기로 한 날이죠. 이자 언제 준다. 약정한 날. 그날이 수입식입니다. 귀속식이. 넌 중요하지 않고요. 환매차 중요하지 않고 예금매차 중요하지 않고 내려오겠습니다. 자, 비영업 대금이익. 이게 중요한 거죠. 일반적인 대여금이자예요. 일반적 대여금이자는 돈 빌려줍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약정서 쓰죠. 금전 소비대차 약정서. 대여자 누구, 차입자 누구, 대여금액 얼마, 언제 돈 갚겠다, 이자는 얼마다. 약정서 써요. 그것이 금전 소비대차 약정서죠. 계약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언제 주기로 할지 보통 계약서에 써요. 이자는 매월 며칠 준다. 매달 이자를 뭐 월말에 준다. 또는 다음 달 1일에 준다. 다음 달 10일에 준다. 그 지급하기로 한 그날이 수입식입니다.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그날이죠. 근데 만약에 이자를 그날보다 더 빨리 주면 그건 준 날이에요. 빨리 받았죠? 그럼 받은 날이 귀속식입니다. 결국 약정상 지급일과 실제 지급일 중 빠른 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약정상 지급일이 있으면 이자를 보통 그날 딱 주거나 좀 늦게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언제죠? 둘 중 빠른 날. 약정상 지급일이죠. 그러나 더 빨리 줬다면 그날이 귀속식입니다. 둘 중 빠른 날. 다른 것으로 뭐 중요하진 않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살펴봤는데 대부분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죠? 어떤 것은 실제 지급일, 어떤 것은 약정상 지급일. 그러면 회계랑 달라. 회계는 어떡합니까? 회계에서는 돈을 빌렸어요. 빌리면 이자 줄 날이 다음 달이야. 다음 달 5일입니다. 근데 연말이 딱 됐어. 12월 말 30일이 됐어요. 그러면 12월 말 결산법인들은 이자 지급을 할 날이 아직 5일 남았죠. 1월 5일 날 지급하면 남았지만 이자 발생된 걸 잡아요. 회계 처리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 비용을 잡습니다. 그러면 세법상 인정할 것이냐? 세법은 그 경우 기업회계를 존중해줘요. 회계 처리했나요? 기업회계에 따라서 이자 비용을 잡았나요? 미지급 비용을 잡은 거죠. 인정합니다. 그대로 송금이야. 따라서 이 지금 세법 기준은 기업회계랑 다릅니다. 기업회계는 발생주도예요. 그러면 만약에
기업액에 따라서 기간 경과 이자를 잡았다면 어떡할 거냐? 잡았다면 그 이자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송금이다. 어느 해 송금이죠? 이자를 잡은 연도 송금입니다. 인정. 그런데 가로가 나와요. 가로. 2021년도부터 시행되는 규정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때는 이자 지급일을 뭐 1년 넘게 정해요. 이자를 2년 후에 준다. 돈을 100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자를 주는 쪽은 1년이 지나면 이자는 내년도 말에 주기로 했죠. 기간이 지나 이자를 잡습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예를 들어서 5억, 대변에 미지급 비용 5억을 잡았어요. 만약에. 그러면 만약 이 앞에 문자를 보면 기간 경과 이자를 잡으면 받아준다. 송금이다라고 했죠. 받아줍니다. 만약에 받아줘. 그럼 나는 이자 비용 잡은 금액의 송금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자를 받는 쪽에서는 차변에 미수이자 5억. 이자 못 받았죠. 내년도에 받는 거예요. 대변에 이자 수익 5억을 잡습니다. 잡으면 그쪽은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입이자는 원천 징수 대상이면 미지급 기간 경과분 이자를 잡아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열사 간에 돈을 대여했을 때 100억을 빌려주면서 한쪽은 비용을 잡고 인정, 한쪽은 수익을 잡으면 인정이 안 돼. 그러면 그룹 전체 손익이 달라져 버려요. 그룹 전체 5억의 비용이 잡혀서 소득이 줄어듭니다. 내년도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자 수익을 잡을 테니까. 이렇게 계열사 간에 자금을 빌려준 형태로 이자 지급일을 1년 넘게 정하는 거죠. 저런 형태로 그룹 전체 소득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법을 바꾼 거예요. 규정을 바꿔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1년이 넘게 이자 지급을 정했다. 1년 주는 그 기간이 이자 지급일이 1년 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 경과분 이자를 잡아도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게 생겼어. 그게 요 과로 규정입니다. 자, 핵심은 이자를 지급하는 기간이 얼마죠? 1년이 넘어. 주의할 것은 차입기간이 아닙니다. 이자를 줘요. 다음번에 줄 때까지 기간이죠. 그 기간이 1년이 넘는다. 또는 처음 차입하면 이제 최초 이자를 지급하죠. 그 기간이 1년이 넘는다. 그런 경우는 특수관계 인간의 거래일 때는 정부 생각은 소득 조절 우려가 높다. 그래서 미지급 이자를 잡으면 인정 못한다. 왜냐하면 미수이자가 인정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똑같이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룹 전체 소득 조절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성급이자는 성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송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급 비용은 기간이 지나야 송금이에요. 자, 25년 1월 1일 날에 갑법인이 3년도 1년 10일만 법인이죠. 을법인에게 1억을 연 4.6%로 빌려준 거예요. 이자는 언제 줘요? 내년 6월 말에. 그러면 이자 지급하는 텀이 얼마죠? 1년 6개월입니다. 1월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내년 6월 달 줘. 이 텀이 얼마죠? 이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1년이 넘어. 회사들은 12월 말 결산할 때, 25년 결산할 때 회계 처리한 거예요. 갑법인, 대환법인이죠. 미수이자 460만 원, 이자 수익 460만 원. 을법인, 이자비용 460, 미지급이자 460만 원. 자, 이 두 개 회사가 특수환경이 아니다. 아니면 미수이자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건 조정하셔야 돼요. 입금불산입. 원천 징수에 문제가 생겨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특수환경하고 관계없습니다. 인정 안 해요. 그러나 요 이자비용 잡은 부분은 특수환계면 인정이 안 되고 특수환계 없으면 인정을 합니다. 자, 첫째 케이스는 특수환계 없다. 인정. 인정하면 세무 조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 조정은 갑법인만 세무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특수환계 아닐 때 갑법인 세무 조정했죠.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고. 을법인 조정 없음. 그러나 특수환계라면 을법인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세무조정 하셔야 됩니다. 송금불산입으로. 이렇게.
여기 똑같죠. 이쪽은 추가로 송금을 싸니 460만 원 비용 부인하는 거죠. 유보처분. 자, 이제 그러면 이자 귀속증 받죠. 지급자는 송금 인정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송금을 싸니 예외적으로 어떤 것이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냐?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두 번째, 비실명 채권과 증권이자. 세 번째, 건설자금 이자입니다. 네 번째, 업무무관 자산 등 관련이자. 네 가지. 이자 총액을 가지고 이 순서대로 1번 먼저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4번 부인하고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과 3번이 중복된다. 돈을 빌려서 건설에 쓴 거예요. 건물 질 때 썼는데 채권자가 분명하지 않아.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거 두 개가 중복되면 1번을 먼저 부인하는 겁니다. 1번 부인하면 3번 부인할 것이 없는 거죠. 순서대로 이자 총액을 가지고 순서대로 부인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이 사채는 회사 사채가 아닙니다. 개인 사채예요. 보통 이렇게 쓰죠. 사채. 이렇게 사채. 개인 사채죠. 개인. 보통 사채업자들 있죠. 유명한 사채업자 전설적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대표적인 게 광화문의 고음. 유명한 사채업자입니다. 그리고 백할머니. 그분들은 이제 사채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금융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운용 회장이 됐어요. 유명한 사채업자들입니다. 그럼 사채업자들은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화문의 고음, 본명을 잘 몰라. 누군지. 백할머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채를 빌려 쓰고 이자를 줬을 때 국세청에 누가 이자를 받았는지를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지급명세서예요. 그걸 낼 수가 없어. 누군지 본명을 몰라. 이름 모르죠? 주인번호 당연히 모르죠.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자를 지급하고서도 채권자를 분명하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그냥 뭐 비용 처리하고 뭐 자료 제출할 수 없는 거죠. 국세청 조사 때 걸렸다. 국세청은 전부 다 비용 부인합니다. 송금을 싸리. 이 돈은 도입 밖으로 나갔죠. 이자 줬죠. 누가 가져갔냐? 사장님이 가져간 거로 봐요. 사장님 상여로 해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회사는 법인세를 부과당하고 사장님은 소득세를 부과당해요. 이 제도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이자가 채권자가 분명하지 않은 사채이자냐? 범위죠. 첫 번째가 이거죠. 채권자의 이름을 몰라. 주소를 몰라요. 이름을 알아. 주소를 몰라. 못 찾아요. 전국에 이름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름도 알고 주소도 알아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됩니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예요. 그러면 이걸 피하려면 어떡하죠? 이름과 주소만 명확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어디 피합니까? 서력에 가세요. 서력 앞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아. 그럼 노숙자 딱 보시고 마음에 드는 분 앞에 이제 옆에 앉아요. 벤치에 앉아서 좀 잠깐 시간 텀을 가지고 좀 있다가 말을 거는 거예요. 인상이 좋으시네요. 사업하셨나 봐요. 그럼 얘기해서 그분이 내가 전에 사업하다가 망해서 이렇게 됐다. 막 자기 얘기를 막 해요. 점심시간 다 돼가네. 식사하셨나? 제가 식사 대접 좀 하려고 하는데 워낙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좋은 식당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따 나중에 커피라도 사 드세요. 돈도 좀 드려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사채를 쓰고 있는데
채권자를 분명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좀 세무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선생님한테 이자를 줬다고 해서 자료를 적어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세금이 나올 텐데 뭐 재산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얘기하죠. 난 재산 없는 사람이다. 나한테 과세하라고 해라. 재산 없으면 과세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어차피 세금 못 내는데 뭐 어차피. 그분이 자기 이름 마음대로 쓰래. 주민등록증을 줘요. 이걸로 하세요. 여기 주민번호, 주소 다 있죠. 적어서 내. 그럼 국세청에서는 이자를 그분에게 지급했다고 자료를 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죠. 당연히 안 하겠죠. 과세할 거야. 과세하지만 당연히 세금을 안 내죠. 그럼 세금이 어떻게 돼? 체납되겠죠. 그럼 국세청에서 재산 압류하러 막 찾죠. 재산을. 아무것도 없어. 그럼 세금은 못 받는 거예요. 끝이야. 그럼 다 피하게. 그래서 둔 게 두 번째 거야. 채권자 능력이나 자산 상태로 봐서 그 돈을 빌려줄 능력이 없다. 이거는 딴 사람 걸 그 사람 앞으로 해놓은 거야. 걸리면 다 부인당합니다. 세 번째, 이거는 가공 차입금 성격이에요. 회사가 돈을 10억을 빌렸다고 돼 있어요. 이자를 1억 줬어. 그런데 조사 결과 10억 들어올 흔적이 없어. 돈만 1억 나간 거야. 뭐죠? 가공 차입금, 가공이자. 누가 돈을 빼돌린 겁니다. 회사 돈을. 누가? 사장님에게 빼돌렸겠죠. 송금물살입, 대표 상여.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의 주소를 이제 이자 줄 때 확인 다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1년 후에 행방무명됐다는 거예요. 행불자가 됐어. 국세청소 우리한테 연락이 와요. 이자를 받은 그 사람이 현재 행방무명된 상태입니다. 이거 채권자 불용 사채이자죠. 그럼 얘기하셔야 돼요. 아, 조사관님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이자 줄 때 다 확인했습니다. 주민등록증 확인했고 그대로 적어서 낸 겁니다. 입증하시면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자 지급한 이유까지 행적을 추적할 필요 없는 거죠. 그건 국세청이 할 일이죠. 우리가 차입자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 설명이에요. 다만 거래할 때 주민등록표를 확인했죠. 근데 그 후에 그 사람이 소재 불명됐다. 그거는 채권자 불용 사채로 안 봅니다. 제외죠. 괜찮은 거예요. 이건.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를 다 부인하는 거죠. 송금물살입 다 부인. 소득처분 어떡하죠? 대표자 상여. 다 누가 가져간 거예요? 사장님이.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었어. 원천징수 해서 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천징수에는 후에 소득을 가져간 것이고 원천세는 국가한테 간 거죠. 그럼 소득처분이 국가한테 간 것은 기타 사출이 돼야죠. 소득세 과세할 수 없는 겁니다. 나머지 금액만 사장 상여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천징수를 했다면 원천세 부분은 기타 사유출로, 나머지만 대표 상여로 소득처분. 원천징수를 했다면 원천징수세 상당액은 국가에 귀속된 겁니다. 소득처분은 기타 사유출. 이 소득처분은 소득세 과세의 문제가 안 생기는 소득처분이에요. 소득세 과세 못합니다. 나머지 잔액은 대표자 상여입니다. 또 하나, 과로가 나오죠. 이게 뭐냐? 일반적으로 사채를 빌렸을 때 사채 빌려준 쩐주가 있죠. 근데 중간에 보통 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쩐주가 있으면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인 뭐 독사를 통해서 보험을 소개받는 거예요. 그럼 독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수수료 좀 달라. 회사가 이자만 주는 게 아니고 수수료도 줄 수 있는 거죠. 수수료 지급한 것은 똑같아요. 이제 채권자나 사채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채자나 전부 다 합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과로죠. 이자뿐만 아니고 알선 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 명칭을 안 따져요. 불구하고 관련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채권자가 불명한 사채자는 했죠. 두 번째는 비실명 채권증권이자입니다. 이게 바로 비실명 채권과 증권이자. 자, 여기 날짜 나오네요. 1993년 8월 12일. 이 전날에 갑자기 밤 8시가 됐는데 긴급 기자회견이 있대요. 긴급 발표. 근데 갑자기 TV에 밤 8시 TV에 김영삼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나오더니 발표를 합니다. 대통령 긴급 명령. 내일부터는 금융실명제입니다. 갑자기 밤 8시라서 내일 아침부터 금융실명제래. 앞으로 금융거래 할 때는 본인의 실명을 써야 되고 저거 막 발표해요. 그 전에 어땠냐? 그 전에는 은행 가서 예금 통장 만들 때 누군지 안 물어봐요. 그냥 적어서 내면 적죠. 이름 뭐 적어서 내. 통장 개설하러 왔습니다. 이거 적으세요. 적어서 내면 그대로 개설해줘요. 내가 은행 가서 이름을 그냥 홍길동 적어서 해도 가능합니다. 가명 예금도 많았던 거죠. 그전에는. 나 통장만 갖고 있고 뭐 도장만 있으면 되는 거죠. 비밀번호 알고. 그럼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일부터는 금융실명제래. 제도 바뀐 거예요. 그럼 금융실명제를 왜 한 겁니까? 궁극적 목적은 개인의 금융소득을 파악해서 소득세 과세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 몇 년 정도 지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몇 년 안 지났죠. 한 3년 정도 지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시행이 된 거예요. 실시. 그러면 이게 실시가 되면 그 당시에는 개인의 한 명당 내 개인의 1년에 이자 배당을 합해서 이자 배당이 금융소득이죠. 1년에 4천만 원 넘으면 얼마요? 4천만 원 넘으면 신고해야 돼. 세무서에. 자기 소득 합쳐서 신고하는 겁니다.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예요. 지금은 4천만 원 시행하던 게 금액이 내려왔어요. 현재는 2천만 원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4천 원이었어.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시행이 딱 되면은 개인의 이자 배당이 다 파기돼야죠. 그리고 은행이 지급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다 파기돼요. 금융회사들은. 근데 금융회사 아닌 쪽에서 지급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는 금융회사만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제조업체다, 건설업체 대상 아닙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이 이자를 지급할 때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줘요. 회사채. 회사채 발행한 이자는 개인사채가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이자 주면 개인사채예요. 그래서 채권자 분명하지 않게 처리하면 아까 설명드린 채권자 불량 사채제로 부인당하는 거야. 그건 딱 제도가 있죠. 그런데 회사채 같은 채권과 증권 같은 것들은 개인사채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첫 번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회사채잖아. 개인사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채자를 지급할 때도 금융회사 위임 안 하고 직접 제조업체나 건설업체 직접 이자 줄 때는 채권자 확인하고 줘라. 확인을 안 하고 줬다 걸리면 다 부인해서 사장 상해처분한다. 대표 상해처분. 요 규정이 생긴 거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금융회사는 이미 제도가 생겼죠. 금융실명제. 금융회사 아닌 법인들이 지급하는 금융소득도 개인별로 파악이 돼야 돼. 그래서 제도를 마련하는 거예요. 금융회사 아닌 법인이 채권, 증권에 대한 이자 등을 직접 지급할 때 보통 은행에 되게 위임해서 합니다. 근데 위임 안 하고 수수료 아끼려고 직접 지급해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확인하고 줘라. 안 하면 부인하겠다라는 제도가 95년도에 생긴 거예요. 금융실명제 시행, 금융소 종합과세 시행 직전에 만들었죠, 제도를. 자, 그러면 요건 다음 중 어느 안에 해당하는 채권, 증권 발행법인이 이게 채권, 증권이에요. 그 이자 할인액이나 차익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요게 포인트입니다. 왜 직접 지급해요?
일반적으로 회사채 발행하면 은행이나 증권사에 위임해요. 그리고 은행 증권사는 지급하면서 그러면 실명제 조용을 받기 때문에 확인하고 줄 거예요. 문제 없는 거죠. 실명을 안 한다는 은행 금융회사가 제재당해요. 그럼 분명히 확인될 겁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이 직접 지급할 때는 확인이 안 될 수 있죠. 그럼 실명제 적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한정해서 지급 사실이 확인이 객관적 인정이 안 되면, 누가 받은지 확인이 안 되면 전체 그 금액을 다 부인하겠다. 송금을사리. 원천 징수세금은 기타 세출, 잔액은 대표 상여로 소득 처분. 이런 규정이죠. 설명드렸죠? 송금산입해서 소득 처분은 원천세 기타 세출, 잔액은 대표 상여입니다. 자, 이제 이자 부인 세 번째 규정이죠. 세 번째, 건설자금이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 본사를 지려고 땅을 샀어요. 건물 짓고. 근데 필요한 돈이 땅 사는데 100억, 건물 짓는 데는 200억 돈이 들어요. 만약에 300억 전체 돈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 본사 건물 지려고 땅 사고 건물 짓는데 300억 필요합니다. 그중에 150억 정도 차입을 한 거예요. 차입해서 땅 사고 건물 짓는 데 썼어요. 쓰면은 회계에서는 이렇게 땅 살 때 직접 차입한 돈, 땅 사기 위해서 건물 지기 위해서 직접 차입한 돈을 이렇게 불러요. 특정 차입금이자. 무슨 차입금이요? 특정 차입금. 그 이자는 취득 기간 동안에 이자 비용이 생겨요. 이자 지급하기 생기죠. 생기지만 이자를 잡게 되면 비용을 잡는 것은 맞지 않는다. 왜? 비용을 잡으면 건물이 다 완성이 돼서 사용하면서 수익이 생겨요. 그러면 건물 짓는데 3년이 걸린다. 그럼 3년 동안 수익이 없는 거죠. 건설 중이니까. 그런데 그때 이자 비용을 잡게 되면 비용만 잡히고 수익은 안 잡혀요. 수익 언제 잡힙니까? 나중에. 이게 미스매칭이죠. 비용 먼저 잡히고 수익은 나중에. 3년 후부터.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건설 기간 동안 이자를 자본화시켜서 이자 비용 안 잡고 건물이나 토지 사서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건물 나중에 완성되면 수익이 생기니까 그때 감가상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제도가 차입원과 자본화 제도입니다. 그리고 300억 돈이 들었죠. 근데 150억은 빌린 게 확실해. 여기 투입하려고. 나머지 150억은 어떤 돈이에요? 몰라. 그것은 이렇게 불러요. 일반 차입금. 나머지 돈은 다른 차입금을 쓴 거로 봐. 일반 차입금을. 그것도 자본화를 KIFRS에서는 자본화합니다. 그것도. 근데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는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을 자본화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세법은 특정 차입금 자본화해. 일반 차입금 자본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 일반 회계 기준, 세법이 다 달라.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특정 차입금, 일반 차입금 다 자본화해라. 자본화. 일반 기업회 기준 자본화, 선택. 세법, 특정, 자본화해. 일반, 자본화, 선택. 규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 논제 중에 하나예요. 왜? 수익 비용 대응을 위해서는 자본하는 게 맞죠.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킨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자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비교 가능성이 훼손됩니다. 무슨 문제냐? 자, 건물 짓는 데를 200억 돈이 들었어요. 내 돈만 투입해서 친 사람은 건물이 200억이에요. 근데 남의 돈 빌린 사람은 200억이 이자가 합쳐져서 건물이 205억, 210억이 잡혀요. 어차피 건물 짓는데 똑같이 200억 든 돈인데 예산 차입한 이자를 자산을 잡았기 때문에 커진 거죠. 건물이. 그럼 남들이 볼 때 건물이 더 크네? 가격이 더 비싼 거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차입금 때문에 그런 거지 내 돈과 줬으면 이자가 자본화 안 됐기 때문에 건물이 작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두 개 회사 건물 비교해 봤을 때 이 회사 건물이 더 비싼 건물로 보이는 거죠. 그렇진 않죠. 똑같이 200억 든 돈이고 빌려서 졌느냐 내 돈을 졌느냐 차이로 인해서 자본화 때문에 차이가 생긴 거야. 그래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면 자기 자본으로 진 회사와
타인의 돈을 빌려서 진 회사 간에는 차입금으로 진 회사 간에는 비교 가능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본하지 말자. 어떤 사람도 수익과 비용 대응이 안 되니까 자본하자. 두 개의 논쟁. 국제기준 다 자본한다. 일반 교표기준 자본화 하려면 해. 안 해도 돼. 세법 특정은 자본화 해. 일반 자본화 안 해. 다 달라. 그러면 건설 자금이자 계산 대상이 뭐냐? 세법 일단 계정 과목 명칭 같은 건 안 따집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취득하는데 건설, 매입, 건설, 제작 하는데 차입금이 있나요? 들어간 게 차입해서 취득하신 거예요?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이죠. 이것에 매입, 제작, 건설에 소유된 차입금과 유사지출금을 말합니다. 어떤 자산 대상이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사업용.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회계는 자본화해요. 세법은 자본화 안 합니다. 재고자산, 회계 쪽에서는 재고자산의 제조 건설이 장기면 자본화합니다. 세법은 자본화 안 해. 매매 목적 자산인가요? 이건 재고자산이야. 회계는 자본화, 제조 건설이 장기면 자본화합니다. 세법 자본화 안 합니다. 축산업이 나오네요. 육송. 자, 송아지를 길러요. 송아지가 육송이에요. 그럼 송아지가 자라서 이제 어른 소가 되는 거예요. 성축이 됩니다. 그러면 육성우를 사육해서 일본 판매한다. 판매하는 자산은 무슨 자산? 재고자산. 자본 안 해요. 일부는 착유를 생산해요. 우유 생산. 이거는 유형자산이야. 자본합니다. 착유는 자본하고 판매 목적인 육성우는 자본 안 하죠. 왜? 재고자산이니까. 자산의 분류. 판매 목적 자산, 재고자산. 사용 목적 자산, 유형자산. 어떤 차입금을 자본합니까? 특정 차입금. 자본화 반드시 해야죠. 세법. 일반 차입금이야? 자본화 선택. 강제죠. 강제. 선택. 자, 이 회사가 물류창고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 기간이 꽤 기네요. 한 2년 정도 걸리네요. 이때 특수한 개인으로부터 50억을 차입한 거예요. 차입 조건은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장기 차입금. 아까 했었죠. 특수한 개인의 장기 차입금을 차입하면 미지급여를 잡아도 인정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그럼 건설자금 이자도 인정이 안 되는 거냐? 이 문제가 두 개 충돌해요. 25년도에 이자가 기간 경과이자가 2억이 생겼어요. 이자의 귀속 시기는 특수한 기간 장기로 돈을 이자 지급하는 게 장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지급하기로 한 이날이 귀속 시기입니다. 회사가 2025년 발생한 이자 2억을 건설자금 이자로 처리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핵심은 특수한 기간에 1년이 넘는 이자 지급 기간에 1년 넘는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인정하지 않는다. 규정하고 건설자금 이자를 차입해서 건물 지면 자본 이자를 건설자금 이자를 잡아야 된다는 규정이 충돌해 두 개가. 어떤 게 우선이냐? 이게 우선이에요. 건설자금 이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는 잡는 게 맞는 겁니다. 잡아야 돼. 그거 관계없이. 그거는 비용 잡을 때 말하는 것이고 자산 잡을 때는 자산을 잡으셔야 됩니다. 물어봤죠? 자본할 수 있냐?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예. 2025년에 발생한 이자는 2025년도 건설자금 이자로 자본화해야 된다. 이유.
앞에 설명한 그 규정은 미지급이자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일반적인 손익귀속시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이것은 특별한 내용이죠. 건설자금이자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인 이 규정이 일반적인 손익귀속시 규정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자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요 관련 예규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25년 4월 17일 날 나온 예규입니다. 자, 세 번째, 건설자금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자본을 할 것이냐. 자산을 잡는 시기가 있죠. 시점, 그리고 마지막 날, 자본화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냐? 그 규정은 세법이 없습니다. 회계 규정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법 중에 없습니까? 기업회계 따라 하세요. 기업회계 언제 잡죠? 기업회계는 요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자본을 시작해요. 첫째, 차입한 돈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자가 생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 활동이 시작되고 건설을 위해서 돈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충족됩니까? 이자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건설 활동이 시작됐나요? 건설 위한 지출이 발생됐습니까? 자본화 시작하세요. 언제까지? 이건 규정이 딱 뒤에 있어요. 언제까지 해라? 바로 이 날입니다. 준공된 날까지 해라. 자본화를. 그 언제냐? 토지는 토지와 건축물과 그 밖에 유용자산은 무용자산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토지는 언제까지 해요? 보통 우리가 땅 살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고 보통 많이 삽니다. 잔금 청산한 날까지가 토지에 대한 자본하는 기간이에요. 여기가 마지막 날입니다. 잔금 청산일. 근데 만약에 잔금 청산 전에 사업에 썼다. 사업에 썼어요? 자본을 그만하세요. 끝.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업에 썼다면 사업에 쓴 그날까지 자본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날은 언제죠? 사업에 쓴 날은 언젠가예요? 보통 땅은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첫째, 건물 짓는 땅. 그냥 땅만 쓰는 땅. 건물 안 짓고. 건물 질 땅은 건물을 공사 시작하죠. 착공.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해요. 땅 건물 져야지. 착공. 자본화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착공한 날까지. 또는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그럼 주차장 사용 시작한 그날까지 자본하는 거예요. 건축물은 언젠가요? 취득일 또는 사용 개시 중 빠른 날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유용자산, 무용자산은 사용 개시일까지 자본하는 겁니다. 이게 준공한 날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법인이 공장 지려고 땅을 사서 자금을 차입한 거야. 땅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세법에서는 토지 관련 차입금은 토지로 자본하죠. 이자를 언제까지 자본해요? 대금 청산일까지. 또 대금 청산 전에 착공했다. 그날까지죠. 착공하면 사용한 거로 보는 겁니다. 그날까지. 그러면 건설자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냐? 두 가지 나누죠. 차입금의 용도가 확인돼서 건설에 사용된 것, 특정 차입금. 확인 안 되는 거, 일반 차입금. 자, 특정 차입금은 확인 딱 되는 거죠. 건설에 쓴 게 분명해. 그러면 자본화 기간 동안에 이자가 생기면 자본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돈을 100억을 빌렸어요. 건설에 돈을 쓰지만 일시에 100억이 나가진 않죠. 10억 나가고 한 달로 또 10억 나가고 이렇게 돈이 나갔어요. 쭉. 나가면 돈을 보통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뭐가 생겨요? 이자가 생겨. 이자는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100억에서 돈을 10억을 인출해서 운용에 썼어. 사업에. 쓰다가 다시 돈 번 돈 입금. 그러면
인출해서 운영자금 쓴 기간 있죠. 그 기간 이자는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영업의 비용. 자본하면 안 됩니다. 빼야 돼. 이게 바로 특정 차입금 이자에 대한 자본할 금액이에요. 건설 기간 동안의 차입금 이자, 특정 차입금 이자 마이너스 운영자금 전용이자 빼고 이자 수익 빼고 수입이자. 자, 그러면 이자를 자본하는 거죠. 이자만이 아닙니다. 이자와 유사치술금 포함이야. 이건 자본의 대상이 아니에요.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보증료. 보통 돈을 은행에서 빌리면 은행이 이걸 요구해요. 보증인을 세우세요. 담보, 보증 요구합니다. 돈 잘못 날릴 수 있어요. 돈 띱니다. 그래서 기업한테 요구합니다. 보증인을 세우세요. 보증인. 담보를 제공하세요. 보증인이 없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 등에 가서 얘기를 하죠. 은행에 보증서를 요구하는데 은행에서 보증을 서줄 수 있냐, 나를 위해서. 그럼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조사를 해요. 한 다음에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서줍니다. 그럼 보증서 갖다 내면, 은행 갖다 내면 대출이 나오는 거죠. 그때 보증료 돈이 지출되죠. 신용보증기금에 돈 줘야죠, 보증료. 그것도 그 돈이 특정 차입금 이자면 자본한 대상에 포함하는 겁니다. 자본화 대상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체이자. 연체이자도 자본화를 합니다. 연체이자는 이자가 연체되면 이자율이 더 높아져요. 그러나 연체이자 주의할 것은 첫 번째 건 자본화해요. 그 다음은 자본화 안 합니다. 더 이상은. 연체이자를 원본에 더했죠. 자본화했죠. 거기다 이자는 자본 안 해요. 첫 번째 것만 자본하는 거야. 이걸 계속 자본해버리면 무슨 문제 생기나요? 기업이 돈이 없어서 연체를 계속한 기업의 자산이 커져버려요. 이자가 계속 자본하니까 건물 등 자산이 커집니다. 연체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자본화해요. 그 다음 자본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급보증료 똑같은 거고요. 4할차 상각이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 이자로 봐요. 마찬가지고요. 또 전환사채 이자입니까? 이자죠. 그 다음에 어음 할인. 어음 할인은 목적 따라 달라져. 돌 차입할 목적으로 돌 어음을 할인했다. 차입 목적으로 그것은 이자예요. 차입 목적이죠. 건설에 쓴 거죠. 돈을 빌려서 해서. 쭉 나머지 중요하지 않고 금융 리스트 때 이자가 또 이자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고요. 자, 요거 우리가 보통 외화로 돈을 빌려요. 그럼 외화로 빌리면 가장 큰 문제가 환율이 변동되면 갚을 돈이 막 달라져.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외화로 빌려서 환율이 올라가서 갚을 돈이 커졌다. 뭐죠?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차손. 그건 자본 안 합니다. 이게 회계와 다른 점이에요. 회계는 외화 차입금도 외환 차손이 생기면, 외화 환율 변동 손실이 생기면 원화 차입금을 한도로 해서 자본을 해요. 회계는 세법 자본 안 합니다. 자본화 안 한다. 그리고 매각거래면 이건 채권 처분 손실 승계이고, 또 현할자 상각이나 연지급 수입자는 취득한 그 자본화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의 구분해서 처리해요. 세법은. 자, 이거 하나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외화 차입금을 빌리면 가장 큰 문제는 뭐죠? 환율 변동 손실. 실화예요. 이명박 노무현 정부 때 엔화 이자율이 1엔당 8원이었어요. 1대 8. 지금 한 1대 10 정도 되나요? 1대 8. 그래서 그 당시 신한은행에 가면은 신한은행에서 직원이나 뭐 부지점장 등이 권유를 해요. 돈을 빌려 왔습니다 하면, 저 고객님 엔화 차입금 쓰실래요? 엔화 차입금이요? 뭐 좋은 점이 있나요? 좋죠. 그 당시 시중금리가 10% 정도 됐어. 엔화 차입금 이자는 2%야.
12%. 8%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일단은 원화 차입금에 비해서 이자가 엄청 쌉니다. 싸니까 일단 마음이 약간 움직여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환율이 떨어지면 고객님은 이득 보시는 겁니다. 지금 돈을 10억 빌리시지만 환율이 더 원화 환율이 떨어져 버리면 엔화 환율이 떨어지면 고객님 갚을 돈은 줄어드는 것이고 기준이 엔화 기준이니까 이게 설득을 해요. 그래서 강남의 많은 의사들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돈을 빌려서 병원 시설을 엔화 차입금으로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노무현 정부가 딱 끝나고 그 다음 정부가 누구죠? MB 정부 이명박. 딱 들었으니까 환율이 1대 8이었죠. 몇 달 만에 1대 16이 됐어요. 그럼 돈을 20억 빌려서 병원한 의사는 갚을 돈이 얼마 됐죠? 40억. 2배 된 거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포심이에요. 이 환율이 지금 1대 16이지만 1대 20이 될지 30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엔화 채권 빌린 사람들이 겁에 완전 질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파산됐어요. 그 당시에. 이 엔화 외화 차입금이 이자가 싸다고 결코 안전한 게 아닙니다. 환율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예요. 환율 리스크가 있어서 환율이 뭐 어떻게 튈지 몰라 이게. 그래서 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회계에서는 외화 차입금 빌렸는데 손실 많이 났다. 환율적으로 인해서 그것도 원화 차입금 정도 이자까지는 원화 차입금 이자가 좀 높죠. 그 이자 차익 부분은 자본화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회계는 세법은 자본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세법에서는 외화 환산 손익이 별도 규정이야. 이자가 아니고. 그래서 별도 규정이기 때문에 자본화를 안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죠? 일반 차입금이자. 자본화 선택입니다. 자본화 할래요? 하세요. 싫어? 하지 마. 선택. 자본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 계산식을 써요. 계산 나오죠? 건설도를 위한 평균 지출액. 얼마 돈 썼냐? 여기서 특정 차익을 먼저 쓴 거죠. 배. 나머지는 일반 세금 쓴 거예요. 곱하기 일반 세금 이자율이 평균 얼마입니까? 곱해.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이자 나누기 차입금. 그럼 뭐가 나오죠? 평균 이자율. 얼마 나오죠. 그리고 한도는 자본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반 세금이자 한도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여기 회계랑 약간 달라요. 회계에서는 이게 한도 계산할 때 자본화 기간 동안이 아니고 3년도 동안에 발생한 일반 세금이자 한도입니다. 그래서 회계 세법이 다른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이 자본화 기간만 한도를 따질 것이냐, 이제 그 3년도 전체를 한도를 따질 것이냐, 그 차이. KIFRS 일반 기준 세법. 자본화 특종입니까? 일반? 자본화 강제. 일반 기준 선택. 세법 강제 선택. 어떻게 세 개가 다 달라? 그만큼 뭐예요? 논란이 많다는 거죠. 자본화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화 찬성 뭐죠? 수익병 대원칙. 반대 비교 가능성이 훼손된다. 그럼 자본화 대상 자산은 뭐냐? 회계는 이렇게 불러요. 적격 자산. 세법은 사업용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 재고 자산과 투자 자산은 자본화 안 합니다. 자본화 언제부터 자본화하냐? 지출이 시작되고 이자가 생기고 이 차입과 이자입니다. 취득 활동이 시작되면 첫째, 둘째, 셋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자본화를 합니다. 세법은 규정이 없습니다. 회계 따라 하시면 될 거예요. 자본화 언제까지 하냐?
회계 쪽에서는 다 사용 시작하면 자본화 끝. 의도된 용도, 이 자산은 어떤 용도다. 그 용도로 사용이 시작됐나요? 자본화 그만하세요. 재고 자산은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됐나요? 자본화 거기서 그만 끝. 세법은 규정이 딱 돼 있죠. 토지 언제까지, 건축 언제까지, 나머지 언제까지.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뭐냐? 이자와 기타 원가, 유사 지출금들 포함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연체자 자본화 하냐? 규정이 없어요. 자본화 안 합니다. 여긴 자본화를 첫 번째 건 해요. 그 다음 자본화 안 해. 외화 차입금의 환율 변동 소득. 원화 차입금 이자 정도까지 자본을 할 수 있는 거죠. 회계 쪽에서는. 세법은 자본화 안 합니다. 자본화할 금액은 특정 차입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회계 똑같죠? 세법은 하나 더 빼죠. 운용자금 전용이자를 뺍니다. 이건 규정이 없죠, 따로. 그리고 일반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를 어떻게 하는 거냐? 계산식을 쓰죠. 비슷한 계산식입니다. 근데 한도가 약간 다르죠. 회계에서 한도는 3년도 전체에 발생한 일반 차입금이자 한도입니다. 세법에서는 아니야. 자본화 기간 동안 이자를 한도라는 거야. 해당 3년도에 발생한 자본화 기간입니다. 해당 3년도의 자본화 기간. 이렇게. 그러면 건설적 임자를 회사가 딱 세법에 맞춰 잡으면 세법에 맞게 딱 100을 잡아야 되는데 100을 딱 잡았다. 문제 없는 거죠. 근데 100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았다. 적게 잡았다. 많이 잡았다. 세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첫째, 적게 잡았을 때 회사의 회계처리는 뭐예요? 자산 잡을 이자를 영업의 비용을 잡은 거야. 비용을 많이 잡은 거예요. 자산을 조금 잡고. 조정은 자산을 더 잡아줘야죠. 혹시 그 자산이 토지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자 비용을 부인해서 토지를 잡아줘야죠. 송금을 쌓인 토지 유보. 토지 팔면 송금 추인. 혹시 그 자산이 건물인가요? 감가사학 자산 건물. 근데 건물이 완성됐습니까? 건설 중입니까? 건설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건물의 원가라 기계 원가 같은 자산의 원가를 비용 잡은 거야.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자산의 원가를 비용 처리해버리면 그 금액을 비용 잡았죠? 그 금액을 비용이 아니고 자산을 먼저 잡은 다음에 감가상각한 거로 봐요. 그걸 뭐라 부르죠? 그렇죠. 직기상각 의제입니다. 직기상각 의제를 봐서 세무조정하는 거야. 건설 중에 있나요? 그럼 조정은 아직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송금을 쌓는 유보. 근데 건설이 끝날 거 아니야, 다음 연도에. 그 다음에 끝나겠죠, 언젠가는. 끝나면 부인된 건설자 부인액 유보는 감가상각비 부인액으로 보고 그 후에 시인 부족이 생기면 송금 추인해 줍니다. 건설이 끝나면 부인됐던 건설자금자 부인액을 상각 부인액으로 의제해서 시인 부족이 생기거나 자산 양도 때 송금 추인. 이렇게. 건설자금자를 과소계상했나요? 상각자산입니까? 아닙니까? 비상각자산, 선물유보. 감가상각자산, 건설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즉기상각 의제입니다. 안 끝났어요. 아직까지. 선물유보했다가
건설이 끝나면 그 금액을 상각 부인액으로 의제해서 시임 부족이 생기면 송금 추인하는 겁니다. 건설 자금자를 과다하게 잡았나요? 자산이 아니고 이자 비용이야. 자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 자산을 감액하세요. 조정은 손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그건 자산이 아니야. 자산을 감가상각하면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잡습니다. 자산이 더 잡혔기 때문에. 부인하세요. 선불 유보. 자산 팔면 유보 잔액 다 부인하세요. 추인. 선불 유보입니다. 전액 다. 이제 마지막 거. 업무 무관 자산 등 관련 이자입니다. 이건 회사가 업무 무관 자산을 갖고 있어요. 정부 생각. 왜 그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냐? 그런 자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쓰니까 그런 자산 때문에 기업이 부실화된다. 법인이 특수한계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빌려줘요. 업무 무관 자금돼요. 그런 것 때문에 회사가 부실화된다. 돈 빨리 회수해. 안 해? 법인세 더 낼 생각하고 있어.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업무 무관 자산 등 관련 이자 부인. 법인이 업무 무관 자산을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면 두 가지 경우죠. 회사가 돈을 빌리고 이자 지급한 거 있죠? 이자를 송금을 싸리. 무조건. 이는 비생산적인 자산 보유와 법인이 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걸 규제함으로써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이 계산식을 써요.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족수분의 업무관 자산과 특수관계에 대한 업무관 가지금 족수. 분모 한도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식에서 지급이자가 뭐냐? 자, 계산식에서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족수분의 업무관 자산 족수와 가지금 족수가 더한 거죠. 두 개. 그럼 이 두 개는 대응관계죠. 이자와 차입금. 얘가 원금, 얘는 관련 이자. 대응관계죠. 그래서 차입금이 들어가면 이자가 들어가는 거고 차입금이 들어가면 이자가 들어가는 거죠. 차입금이 안 들어가면 이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자에 포함합니다. 이건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 차입거래로 보는 어음 할인. 차입거래면 차입금이에요. 매각거래면 채권 처분 손실이고 안노 이자가 아닙니다. 리스 두 가지가 있죠.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금융리스는 이자가 있는 거예요. 운용리스는 이자가 아닙니다. 리스료입니다. 사할자 상각 이자예요. 현할자 상각 이자로 안 봅니다. 그리고 연지급 수입이자 이자를 안 봐요. 그 다음에 구매자금 대출이자 이건 사실 차입금이에요. 이자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걸 쓰라고 권장하는 정책자금이야. 정책자금 이자를 부인해버리면 정책자금 안 써요. 부인당하니까. 그래서 정책자금 실효성 높이려고 부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나중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안 바꾸면 보통 이자가 대전환사채 적습니다. 적은데 주식으로 나중에 바꾸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전환 안 하면 이자 차익을 더 줘야 돼. 이게 상환할증금이에요. 그럼 나중에 더 주게 되면 이자는 마찬가지. 이자 안 줬던 걸 주게 되는 거죠. 이자에 포함하는 겁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세법은 재고자산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 이자인 거죠. 그냥. 나머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급보증료 등도 이자를 안 봅니다. 여기서는. 자, 분모가 뭐죠? 차입금 족수. 이렇게 계산해요.
이 원칙으로 돼 있죠? 근데 원칙보다는 이게 일반적으로 신고할 때 쓰는 방식이야.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하든 똑같이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신고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요. 지급이자 나누기 연이자를 곱하기 365.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린 거예요. 차입. 연 10%를 빌렸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1년 이자가 얼마죠? 1,000만 원입니다. 이자가. 차입금 적수는 계산 이렇게 위에 걸로 차입금 1억 곱하기 1년 동안 계속 빌린 거예요. 365. 이게 적수예요. 365억입니다. 이렇게 계산. 지급이자 1,000만 원 나누기 연이자를 10% 곱하기 365. 365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나옵니다. 신고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써요. 밑에 도출 과정을 설명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분자를 계산해요. 분자. 분자 뭐죠? 업무무관 자산과 특수한계인 업무관 가지금 적수. 업무무관 자산은 이제 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들이죠. 그 가액은 취득가로 계산합니다. 취득가. 이 취득가는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이에요. 근데 특수한계인한테서 고가 매입하면 시가보다 비싸게 빌리면 고가 매입한 경우는 시가 초과 금액은 자산으로 안 봅니다. 세법은. 부당행위로 봐서 부인해버려요. 그러나 이자 부인할 때는 그것도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거야. 왜? 실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취득가 실제 돈 나간 기준입니다. 특수한계인으로부터 시가 초과액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야. 시가 초과가 있다면. 그리고 자본적 지출 포함입니다. 그러나 자산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 차익은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이자 계산에 안 넣어요군요. 제외하고 계산하세요. 이제 업무무관 동산 가액도 취득가로 하는 겁니다. 취득가. 장부가죠. 뭐. 그 다음에 특수한계인은 업무관 가지금 적수입니다. 가지금. 자, 특수한계인 업무관 가지금이 뭐냐? 회사가 특수한계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거죠. 자금 대여가 업무와 무관하다. 이런 경우에요. 특수한계인이 아닙니까? 거래처예요? 상관없어요. 특수한계인 자금 대여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수한계 아니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가지금이 뭐냐? 개종과목은 안 따져요.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빌려준 거. 특수한 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 집행기준이에요. 업무관 가지금이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자 송금물산의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뭐만 해당돼요? 특수관계인. 그리고 개종과목은 안 따지죠. 업무관 가지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업무관 가지금이냐는 이자 받는 일은 안 따져요. 받든 말든 업무 무관한 자금 대여면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되면 괜찮죠? 업무 무관 자금 대여. 업무 관련성은 전부 다 사실 판단 사항이야. 업무 관련성은 이런 걸 보고서 객관적 판단, 사실 판단. 거래처에 돈을 특수한계인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100억 받을 돈 있어요. 안 받고 놔두면 회수해서 한 달로 돈을 받기로 했어요. 한 달로 돈을 받아서 100을 빌려주는 것하고 안 받고 놔두는 거 똑같아요. 회수한 다음에 빌려주는 거. 요즘 돈이 들어왔다가 돈 나가버리죠. 놔둬도 그냥
들어왔다 나가나 놔두라 똑같은 거야.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회수 안 하고 놔뒀다. 회수한 다음에 빌려준 거를 봐. 업무가 가지기입니다. 그게 요설명이에요.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돈을 받아서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가지금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대방 회사가 우리 특수환경이죠. 부도날 것 같아 지금. 돈을 갚을 수가 없어. 그거는 회수를 해서 빌려준 게 아니고 회수를 할 수 없는 거죠. 진짜로 회수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괜찮아. 그래서 채권 회수가 안 되는 경우는 그쪽이 돈을 갚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져요. 거래 상대방이 자금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 그거는 회수 지연이 정당한 겁니다. 그건 가지기입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볼게요. 우리가 해외 천지법인에 대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지법인. 천지법인 대여는 그 회사랑 우리가 어떤 업무 관련성을 가지고 업무랑 관련해서 자금을 빌려줬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해외 베트남에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에 돈을 100억을 빌려줬어. 업무만 가지금인가요? 아닌가요? 그 회사가 그 돈 가지고 공장 시설을 만든 거예요. 구성한 다음에 우리에게 원자재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아요. 우리가 원자재 공급받으려고 베트남 회사를 수입한 것이고 관련 시설 자금 대여야 그건 우리 회사 업무랑 관련된 거죠. 그 회사 없으면 원자재 구입이 안 돼. 업무 관련입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성을 따져서 판단해야 돼.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대여했다. 그게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건가요? 그러면 업무간 가지금으로 안 보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것들은 업무가 가지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쭉 나오는데 몇 가지만 할게요. 첫째 요거. 혹시 회사에 우리사주 조합이 있나요? 많은 기업들은 이제 우리사주 조합이 있어요. 직원들이 주식을 사도록 도와주는 그런 조직이죠. 회사가 우리사주 조합에 주식 취득 자금을 빌려줘요. 또는 조합원에게 괜찮습니다. 가지급이 아니야. 우리사주 제도를 지원하자. 그런 목적이에요.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우리 회사 주식 취득. 그거는 가지급으로 안 봅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직원이 와서 얘기합니다. 부장님, 김대리 왜 월급 갑을 좀 해주세요. 갑을? 야, 월급날 지난주인데 벌써 돈 다 썼어? 죄송합니다. 술 먹고 다 써버린 거야, 돈을. 갑을 좀 해요. 그럼 다음부터 월급 받을 돈 내서 갑을 주죠. 그럼 다음부터 월급에서 또 그걸 빼고 주죠. 그럼 또 갑을이야. 언제 끝나요? 사행업 나올 때 되면 날 것 같은데요. 한 3개월? 갑을 직원들이 많이 해갑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갑을 좀 많이 해갔어요. 제가 처음 직장이 철도청, 고등학교 졸업하고 철도청 공무원이 돼서 공무원으로 1년 반을 근무했어요. 그땐 갑을이 없죠. 공무원이 뭐 갑을 돈 쓸 일도 별로 없고 철도 기차 승무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일반 직장을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일본 회사. 마장동에 있어서 회사가. 사무직 직원이었었는데 그땐 갑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이제 처음 이제 철도청 다니다가 일로 와서 다니니까 직원 이제 친구들이 전화해요. 술 먹자고. 월급 탄 날 술 먹자고 전화하면 나가서 그날 그 돈을 다 써버려요. 그럼 다음날 뭐죠? 쓸 돈이 없어요. 가불이야.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막 틀어박은 적이 있었는데 한 3개월 지나서 또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갑을 해가는 것은 뭐 받을 돈 있으니까 갑을 하는 거죠. 그럼 가지급을 안 봅니다. 괜찮아. 그게 이거예요. 직원이 와서 얘기해요. 저 부장님, 김대리 왜? 저 2달 후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 할 돈이 없습니다. 식장도 빌리고 돈 많이 든대요. 결혼식 할 돈 좀 빌려주세요. 회사에서 돈 빌려주는 거 가지고를 안 봐. 괜찮아.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해요. 부장님, 김 과장 왜? 저희 아들 요번에 대학교 입학했는데 학자금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학자금 대출 좀 해주세요, 회사에서. 회사가 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본인 직원이나 자녀 괜찮아.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학자금. 자녀 꼭 포함이죠. 가지급을 안 봅니다. 괜찮아. 그 다음은 집값이 진짜 비싸요. 집값도 비싸고 전세금도 높고 하니까 직원들이 회사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요. 이자 아주 싸게 무이자로. 중소기업인가요? 괜찮아. 이것을 주의할 점은 중소기업만 대상이야. 지배주진 직원은 안 됩니다.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거 문제 없어요. 괜찮습니다. 주의할 점은 직원입니다. 직원이 뭐예요? 법인세법은 회사 직원을 근무자를 둘로 구분해요. 임원이냐 직원이냐. 임원, 이사, 감사, 상무, 전무, 대표이사, 회장 임원이죠. 부장님까지는 직원입니다. 임원이 월급을 가불해 가면 가직금이에요. 직원이 경조사비를 빌려가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가직금. 직원이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임원이 하면 안 됩니다. 직원은 괜찮고 임원이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면 가지급이야. 직원만 괜찮죠? 임원은 안 됩니다. 여기 써있네요. 임원은 대상이 아니다. 직원만 대상이다. 자, 중소기업이 다음과 같이 주택자금 대여를 해줬대요. 중소기업 맞네요. 누구죠? 지배주주면 안 됩니다. 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죠. 신혼집 전세자금 2억 대여. 괜찮아.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네요, 좀요. 박 과장이 빌렸는데 부득이하게 아내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대요. 돈을 대출해주면 전세자금 대출받은 직원 이름으로 해야 되는 전세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부득이하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 지금 이거 부득이하게 못한 거죠. 사정이 있어서 쭉 나오죠. 괜찮아 그러면. 업무가 가집이 아니다. 괜찮다. 예규. 두 번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최 부장한테 주택자금을 전세자금 대출해 준 거예요. 누구라고요? 사장님 와이프네요. 여자 사장님은 남편이죠. 어떻든 이분의 지분율이 60%는 뭐예요? 지배주주. 지배주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업무가 가직금입니다. 왜? 지배주주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럼 적수계산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잔액을 더한 게 적수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람에 대한 대출해준 돈 뭐죠? 가직금. 또 빌린 돈도 있어요. 가수금 있어요? 적수계산 상기하세요. 다만 빌려줄 때, 차입할 때 상한기간 이자를 약정을 맺었다. 이거는 상계 못해요. 왜? 이건 별건의 차입금 대여금이에요. 그리고 동일인 게 아니다. 상계하지 마세요. 별개 건입니다. 소득처분은 송금을사님, 기타사회출 소득처분. 소득세 문제는 안 생깁니다. 여기까지네요. 자, 오늘 강의 뭘 배우셨나요? 지급이자 관련된 내용을 배우셨죠. 지급이자. 법인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주는 거. 제일 처음 배경이 뭐죠? 이자 비용은 언제가 송금 귀속시기냐. 언제죠? 소득세법 수입이자 귀속시기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시점이 대부분 지급 약정상 지급일이나 실제 지급일이기 때문에 발생주의라는 기업회계랑 안 맞아. 그래서 발생주의에 따라서 기간 경감 이자를 잡으면 자변의 이자 비용 때문에 미지급 비용을 잡으면 인정한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에 1년이 넘는 이자 지급 1년 넘는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 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 뭘 배웠나요? 이자가 인정될 때 이자에 대한 이자는 원칙 송금이죠. 다만 예적으로 송금 부인된 이자들이 있다. 몇 가지? 네 가지. 첫째, 채권자 불령 사채이자. 두 번째, 비실명 채권권이자. 세 번째 뭐죠? 건설자금이자입니다. 요거는 부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자를 자산을 잡아라. 왜? 취득 기간 동안 이자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생긴다. 자산 잡아서 나중에 감가상각하거나 양도 때 비용 잡아라. 그런 의미죠. 마지막은 업무 무한 자산 등 관련 이자입니다. 어떻게 계산했죠?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족수분의 업무 무한 자산 족수 더하기 특수한 개인 업무 무한 가지금 족수 계산해서 나오면 송금물산입 기타세제 소득 처분. 가지급이 뭐예요? 법인이 업무가 가지금 특수한 개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준 거. 단 주의할 점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업무간 가지급으로 안 본다. 뭐가 있었죠? 직원에 대한 거 세 가지. 월급 가불. 두 번째는요. 경조사비 돼요. 직원이나 자녀 학자금 돼요. 이게 같이 있었죠. 마지막이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여죠. 단 지배주주나 지배주 특수한 직원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늘 수강하시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날씨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강의 때 건강하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